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실용주의적 전해입니다. 퍼트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롯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롯디의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 이번 영상에서는 퍼트남의 반성적 초월로서의 실용주의적 계몽이라는 뒤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퍼트남의 반성적 초월로서의 이 초월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뒤는 자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미 초월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에서 칸트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초월, 선엄, 신비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 분들은 객관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포트남은 분석 철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계속 바꿨고 실용주의까지 전해하기까지 여러 가지 입장을 취했어요. 포트남에게 왜 이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내가 항상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을 버려야지 계속 오류에 빠진 걸 갖고 가겠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포트남에 따르면 두이의 철학적 입장은 객관적 상대주의이며 중요한 건 상대주의지만 주의는 객관적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거죠. 포트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객관적 성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이를 객관적 상대주의로 해석합니다. 이 객관적 상대주의, 두이의 실용주의가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타포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고 해석하기 위해서 객관적 상대주의로 규정하는 거죠. 포트남은 이성진리 역사에서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오늘날 철학이 당면한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 철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트남은 본인이 제시한 내재적 실제론 또는 내재론을 새로운 철학적 관점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본인이 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자주 바꾸니까요. 진리 대응설은 진리의 기준을 세계와 언어 사이의 대응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응관계. 이게 책 하면 책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과 글자와 언어, 단어죠. 책이라는 단어와 이 책과 대응이 돼야 이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책이 되는 순간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 대응설은 진리의 기준을 세계와 언어 사이의 대응관계에서 찾습니다. 사람이 확실한 걸 추구하는 것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걸 추구하는 거죠. 우연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거죠. 욕구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적 관점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간파한 칸트도 그 욕망이 우리의 합리성 자체에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트남의 내재적 실제로는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적 실제론을 거부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철학의 문제인 실제론과 관념론의 대립, 실제론과 관념론의 대립도 있고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대립이 있고 또 자연주의와 초월주의의 대립이 있고 수많은 대립들이 있습니다. 이분법적 대립이라 그러는 거죠. 실제론과 관념론의 대립을 나름대로 지향하고 종합시켜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옹호할 수 있는 철학적 입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트남이 말하는 객관성과 합리성이란 바로 우리 자신들에 속하는 것으로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라고 본인이 규정합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내재적 실제론이 두이의 객관적 상대주의와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또 실용주의 일반과 일맥상통하다고 하면서 분석 철학에서 벗어나고 실용주의로 전이하는 겁니다. 포트남에 따르면 현대에 와서 합리성을 도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 상대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죠. 상대주의지만 객관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실용주의에 대한 포트남의 친화성은 그의 두 저서 실용주의와 존재론 없는 윤리학, 실용주의 그리고 존재론 없는 윤리학, 존재론이 없는 윤리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모순호법인데 본인은 존재론 없이도 윤리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초월이 중요한 겁니다. 경험 안에서는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초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 초월에 주목하는 거죠. 플라톤적 반성적 초월이죠. 철학을 반성적 초월이라 부르는 것을 나타난 거죠. 에오티프론에서요. 이는 이 대화편이 관습적 의견과 계시의 권위, 즉 무비판적으로 글자 그대로 수용한 종교적 텍스트나 신화들로부터 물러서서 왜? 라고 질문을 하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대화편 에오티프론에서는 철학은 이처럼 두 열망, 다시 말해 정의의 열망과 비판적 사고의 열망을 결합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계몽이 플라토닉에서 일어났고요.
두 번째 계몽은요. 17, 18세기부터 영국에서 나타난 홉스와 로크의 새로운 철학과 루소의 철학 및 대륙의 합리론의 철학이 끼친 영향과 새로운 과학이 끼친 영향, 다시 말해 홉스와 스피노자, 루소와 칸트, 볼테르와 그의 그 철학자들의 이름과 관련된 17, 18세기의 운동, 철학적 운동 내지는 과학적 운동, 학문적 운동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이 17, 18세기의 이 운동은 정의의 추구와 반석적 초월인 물러섬, 첫 번째 플라톤적 계몽에서는 왜라고 질문을 한 거죠. 물러서서요. 두 번째 계몽의 특징은 새로운 과학이 가진 힘에 대한 신념과 사회 계약으로서의 사회 개념을 대변합니다. 이제 과학이 등장하는 거죠. 중세 시대는 종교가 더 우세했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근대에서는 이제 과학의 등장함으로 신적 관점보다는 과학적 관점이 등장함으로 과학이 더 우세하고 우월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계몽에 속해 있는 철학자들은 과학이 가진 힘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 생각하는 데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근대적 계몽과 플라톤적 계몽의 유사성은 양쪽 모두 똑같이 반성적 초월에 대한 열망이 있고 관습적인 믿음과 제도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적 계몽과 근대적 계몽, 17, 18세기 근대적 계몽의 유사성이 뭐냐면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과학을 향한 열정, 윤리학, 정치학의 철학적 문제들을 과거의 종교적 테스트나 신화 내지는 신적 관점에 호소화해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유사하다는 거죠. 둘이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요. 두 계몽 간의 커다란 차이는 한 국가를 이상적으로 정당하게 만들려는 플라톤의 무리한 지장에서 드러납니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하거든요. 한 명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나 근대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차이인 거죠. 즉 이런 플라톤적 계몽은 선의 본성을 홀로 신비성 있게 확인할 능력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 철인이죠. 철학자들에 의해 선의 본성이 다스려져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의 다른 요소들이 철인 통치자의 지도하에서 적절하게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주장의 정당성, 곧 플라톤의 용어로 정의는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기능하는 엘리트 계층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 계층이 없는 민중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거죠. 포트남에 따르면 두 번째 계몽은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몽에는 철인 정치가 문제이고요. 두 번째 계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잘못된 개념들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 합리론이 과학적 설명들의 일반 형식을 선언적으로 아프리오리라고 합니다. 선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포트남의 눈에도 선언적이라는 게 경험에 앞서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합리론자들이 선언적 주장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론이죠. 경험론과 합리론이 대비하는데 합리론자들에게는 선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지식을요. 다른 한편으로 경험론이 똑같이 과학적 자료를 실상 모든 경험적 자료의 일반 형식을 선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경험론과 합리론이 문제라는 거죠. 선언적, 둘 다 경험적이라고 했는데 경험론이 경험적이라고 했는데 선언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계몽의 양 날개인 합리론의 날개와 경험론의 날개는 서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크게 선언적인 것에 대한 열망으로 특징 지어지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경험론과 합리론이 완전히 다 대립되고 경험론자들은 감각적 지각을 강조할 것 같고 강조하고 합리론자들은 이성과 사변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로띠의 관점에서나 포트남의 관점에서 특별히 포트남의 관점에서는 합리론의 날개든 경험론의 날개든 둘 다 선언적인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로띠의 입장에서는 데카르트, 로크, 칸트가 표상주의, 거기도 똑같이 표상주의라고 비판하고 두이 같으면 관람자적 지식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포트남은 선언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셋 다 같은 맥락의 큰 맥락에서는 큰 범주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합리론이든 경험론이든 근대 철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포트남 로띠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현대 철학자가 오면 니체, 뭐 후기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등등 많은 사람들이 17, 18세기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내고 있습니다. 포트남은 선험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라고 특징지어서 그 특징이 결함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포트남은 이 17세기, 18세기 계몽의 선험적인 것에 대한 열망에 대해 사회와 인간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합리론자 및 합리론자와 경험론자의 프로그램이 그 경우에 모두 다양한 종류의 형이상학적 환상으로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자든 합리론자든 형이상학적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의 계몽이 필요한 겁니다. 플라톤적 계몽을 넘어서 근대 17, 18세기 계몽이 이 플라톤적 계몽을 넘어섰는데 근대적 계몽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의 계몽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3의 계몽 17, 18세기 개념보다 훨씬 더 오류 가능하며 일단 오류가 가능해야 됩니다. 오류가 가능하고 반형이상학적인 것이지만 회의주의에 빠져들지 않는 것으로서 실용주의적 계몽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제안합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트남 자신이죠. 나는 이제 세 번째 계몽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 이 존재론 없는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몽에 관해서 말하고 싶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어쨌든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세 번째 계몽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몽, 포트남은 그것을 실용주의적 계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몽에서 지난 세기에 그 어떤 사상가보다 존 두이가 훌륭한 철학자라고 포트남은 생각합니다. 포트남은 두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 번째 계몽을 위해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철학자이며 플라톤적 계몽과 근대적 계몽처럼 두이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적 계몽도 포트남이 주장한 반성적 초월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해 합니다. 포트남은 두이의 말을 빌려 자신이 주장하는 반성적 초월이 비판에 대한 비판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트남은 본인이 반성적 초월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 개념이 두이가 경험과 자연에서 말했던 철학을 비판의 비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비판의 비판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포트남에 따르면 철학과 동등시한 비판에 대한 비판으로서 두이가 뜻하는 것은 수용된 생각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서 우리가 생각들을 비판하는 방식들조차도 물러서서 비판하는 우리의 비판 방식들에 대한 비판이란 거죠. 저는 이렇게 메타적 비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비판해내는 거죠. 포트남은 물러서서 왜라고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라고 물러서서 왜라고 질문한 걸 다시 또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판이 있는 거죠. 왜, 물러섬, 그리고 이 물러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왜 물러선 걸 또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비판이라는 거죠. 비판 방식들에 대한 비판을 또 하는 겁니다. 여기 칸트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이 분도 이성에 대해서 그전 이성에 대해서 사변적 이성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런 방식에서는 비판이 중요한 거죠. 비판적 사고라는 게요. 어쨌든 실용주의적 계몽이 앞에 플라토적 계몽과 근대적 계몽처럼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한다는데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세 번째 계몽, 실용주의적 계몽은 이상사회를 향한 플라톤의 엘리트주의의 모형과 같은 계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두이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만들어낸 정치 체제 중에 지금까지는 가장 안정적인, 물론 그것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류가 가능한데 계속 수정 혹은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사회를 향한 플라톤주의의 엘리트주의 모형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거죠. 이 사회를 어떤 귀족 계층 내지는 철인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민중이 로티처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요. 두이는 이 엘리트 모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주의의 엘리트 모형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계몽도 인정하지 않겠죠. 포트남 역시 마찬가지고 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 근대적 계몽, 이 근대적 계몽은 두이의 실용주의 계몽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일정 정도는요. 그러나 실용주의 계몽
실용주의적 계몽은 오류주의면서 동시에 반회의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적 계몽과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근대적 계몽은 확실성의 탐구거든요. 확실한 걸 찾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대적 계몽과는 정반대의 철학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용주의적 계몽은 근대적 계몽의 연속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포트남에게서 실용주의적 계몽과 앞선 두 계몽의 현저한 차이는 그들 사이의 이성에 대한 가치평가입니다. 근대에서는 이성을 절대적 혹은 보편적인 것으로 본 거죠. 그리고 본질이라 보고 사유에. 그렇지만 두에게는 이성이라는 개념을 대체한 지성, 사회적 지성, 지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텔리전스니까요. 리즌을 쓰지 않고 인텔리전스를 씁니다. 리즌도 두이가 비판하는 리즌은 R 앞에 R을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 소문자 이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대문자 이성을 비판합니다. 진리도 대문자 앞에 T를 대문자 이성을 진리로 비판합니다. 두이는 자신의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이성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이의 경험 개념이나 경험, 지성 개념 이쪽에 감이 있습니다. 두이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이성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경험과 지성 개념을 씁니다. 이 경험은 영국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감각적 지각에 의한 경험이 아니고 전체론적인 경험인 거죠. 다른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두이는 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지성은 전통 철학에서 전제되어 있듯이 여기서 또 지성이라 그러면 누스나 로고스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인텔리전스, 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통 철학에서 전제되어 있듯이 영원 불변한 진리를 간주하는 관조적 지성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적 지성, 창조적 지성, 상상적 지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복합적 지성 혹은 다중적 지성인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 지성 및 인간에게 위대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동적 지성, 거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사변과 관련되는 게 아닌 거죠. 이처럼 다중적 지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 가운데 지성만이 작용하는 거냐,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경험도 하나의 해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고 지성도 작동할 수 있고 또 다른 게 작동할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이의 실용주의를 도구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자연주의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이 같은 용어상의 변화는 전통 철학에 대한 심칙적 비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이성은 무엇보다도 이러저러한 부류에 변치 않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과정된 인간의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그 수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간주되어 왔는데 그거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이성적 동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했는데 두이 같은 경우는 경험의 동물 이렇게 규정합니다. 새롭게. 두이에게 있어 경험의 동물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도 그렇게 멜로 뽕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니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작은 인성, 큰 인성 하면서 큰 인성은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이에게 있어 계몽 철학자들이 선언적으로 추론하려는 것, 다시 말해 독단적으로 추론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비판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경험론에서 전통적인 합리론만큼이나 선언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트남의 과학주의 철학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이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일 이론의 관념이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재앙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두이는 과학 자체가 결코 하나의 단일한 이론으로 구성된 적이 없으며 한 시대에 존재했던 여러 이론들조차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한 적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두이는 우리 인간의 이론들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철학에 있어 세계에 관한 단일하고 절대적인 이해를 가지려는 꿈은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단언합니다.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두이의 관점에 따르면 이제 철학은 이 책에서 해석해 놓은 겁니다. 퍼트남이 과학주의 철학을 넘어서 두이는 과학주의도 아니거든요. 과학을 선호하는 거죠. 우선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가능하고 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통 철학이나 독단론들은 검증도 불가능하고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포포의 말에 따르면 반증이 불가능한 거죠. 반증 불가능한 것은 사이비 이론이라고 포포는 규정합니다. 칼 포포요. 열린 사회와 그적들과 또 다른 책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열린 사회와 그적들 추측과 논박이라는 책에서 이 사이비 이론 세 가지를 구분할 때 막스의 정치 이론 그리고 프로이드의 심리학, 프로이드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렇게 세 이론을 들어서 반증이 불가능한 이론이라고 비판합니다. 반증이 불가능한 이론들은 대부분 사이비 이론이라고 구분합니다. 칼 포퍼는요. 두이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이 관점에 따르면 이제 철학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궁극적인 이론을 찾으려는 철학적 열망을 포기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과학과 윤리 그리고 정치학,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한데 이론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론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관성은 있지만 체계는 있지만 그 체계를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윤리나 과학, 정치,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 실제로 직면하는 다양한 지금 다문화 사회에 다원주의 사회를 해결하는데 해소하는데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냐는 거죠.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고 이렇게 다문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독일 단일 민족이나 이렇게 특수한 민족들만 사는 데에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 민족이 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존의 전통 철학의 이론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유용성이 상실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상황 지금도 실제 우리 문제 상황이 그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과학을 윤리학은 못 따라가는 거죠. 교육도 못 따라가고요.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교육이나 윤리는 특히 인문학은 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속도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더 빨리 변화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두이 입장에서는. 에드워드 윌슨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자연주의와 인문주의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통섭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사회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영상도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 문제,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두이의 해결책은 항상 잠정적이면서 오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잠정적인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이론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퍼트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퍼트남과 함께 로띠는 두이의 실용주의를 오늘날 지금 사회에 새로운 대안적 사유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퍼트남과 로띠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유럽 전통에서는 퍼트남과 로띠의 두이 해석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퍼트남과 로띠의 관점을 보니까요. 퍼트남과 함께 로띠는 두이의 실용주의를 오늘날 새로운 대안적 사유 방법이라고 간주합니다. 두이의 실용주의가 정통 철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 철학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두이 말고도 여러 현대 철학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두이는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도 근대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비판하고 드러내줬지요. 두이는 비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전통적 사고방식에 치유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전통적 사고방식의 치유를 해내는 거죠. 로또에게 두이의 새로운 사유방식은 반본질주의였고 전체적 관점이었고 대화주의, 곧 민주주의,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트남에게는 두이의 사유의 두 가지 특징은 오류주의면서 반회의주의라는 거죠. 이런 5가지 시각, 반본질주의, 그 전체적 관점, 대화주의인데 그 대화가 오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또 수정하는 거죠. 그렇다 해서 완전히 회의주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 퍼트남과 로띠의 시각, 실용주의의 반본질주의와 전체론적 관점과 대화주의 및 민주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오류주의면서 반회의주의적 시각에 주목하는 로띠와 퍼트남의 공통점은 두의 실용주의를 수용하여 선험적 혹은 신적 관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전통 철학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띠와 퍼트남의 이러한 공통점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화해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띠는 합리성을 거부하고 우연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반면 퍼트남은 우연성을 거부하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이는 물과 기름 같은 거죠. 거의 둘이 화해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띠가 합리성을 거부한 반면 퍼트남은 옹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이는 합리성이나 이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지성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지성. 그런 점에서 이제 체험주의가는 마크 존슨은 이 두 입장도 아닙니다. 마크 존슨의 입장에서는 로띠는 상대주의자고 퍼트남처럼요. 퍼트남이 규정하듯이 로띠는 상대주의자고 퍼트남은 객관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퍼트남도 이분법을 넘어서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되는데 두이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볼 체험주의 마크 존슨, 체험주의를 주도하는 마크 존슨의 입장에서도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이분법, 이 객관주의 신화와 상대주의 신화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인문학적 관점입니다. 퍼트남의 실용주의적 계몽은 반성적 초월로서의 실용주의적 계몽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체험주의적 실용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